상입니다. 저희가 원래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영상으로 제가 수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면 수업 때 문제 풀어보라고 나눠드렸던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눠드렸던 거 그거 보시면서 봐도 풀어봐도 되고요. 제가 다시 도어에 강의 자료에 올려뒀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거 출력해서 보면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낼 때 여기 나온 문제에서도 일부 제출할 거기 첫 출제를 할 거기 번째 때문에 1번입니다. 수업은 다음 중 들어두시면 좋을 것 양도성 같습니다. 예금 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왜 금융상품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 CD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1번 잠깐 푸는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에 보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양도성 예금 증서 CD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판다라고 했고요. 비과세 종합저축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 2번 3개월에서 1년 이내 목돈 운영하기 좋은 상품이고요. 3번 무기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식이고요. 4번 CD 등록 발행 제도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장을 발행하고요. 5번 예금자 보호법 대상 아니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럼 이제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후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후순위 채권 배웠죠. 그래서 후순위 채권의 순서는 뭐 선순위 채권보다는 후순위지만 주식보다는 앞선다 뭐 이런 것들 배웠는데 2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입니다. 1번의 답은 1번이었죠. 2번의 답은 2번인데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채권 발행 회사가 선순위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당해 채무를 후순위로 상환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2번 후순위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아니죠. 대출은 불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는 오히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이죠. 4번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선다 해서 우순위 채권은 선순위 채권보다는 뒤지만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앞선 순위다라고 배웠습니다. 5번 후순위 채권 중 10년 이상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채권의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다음 번호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펀드 운용에 따른 수익 손실 모두 투자자에게 기속이 되죠. 2번 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투자자의 운용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운용 지시할 수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운용은 알아서 합니다. 3번 투자 합명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구에 속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4번 1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아니죠. 1인은 아니고요.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을 운용하고 투자자에게 기속을 시킵니다. 5번 분산 투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시키죠. 예, 집합투자의 특징 분산 투자죠. 4번입니다. 고객이 펀드 판매 창구에서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를 월요일 오후 4시에 판매 청구했습니다. 기준가 적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풀어보세요. 예, 답은 t 플러스 2일이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문제풀이 이 4번을 위해서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펀드를 매수할 때 기준 가격 적용하는 방법이 표가 있고요. 펀드를 환매할 때 기준 가격 적용하는 표를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먼저 문제에서처럼 환매시를 보면요. 주식이 5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또 채권형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할 텐데요. 50% 이상 펀드라고 했고요. 앞선 4번에서는 그리고 오후 4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시 30분 이후가 되겠죠. 예, 그랬더니 기준가 적용은 t 플러스 2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t 플러스 2일 수요일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투자 상품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목적식은 거치식, 적립식, 목표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2번 법적 형태에 따라서 설립 형태에 따라서 투자 신탁형, 투자 회사형, 투자 조합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3번 공모형은 50인 이상이죠.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그러면 50인 미만은 사모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저축 방법에 따라서 추가형과 단위형으로 바뀐다. 분류된다. 아니죠. 저축 방법이 아니라 추가형과 단위형은 펀드 추가 설정 가능 여부에 따라 펀드 추가 설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 바뀝니다. 펀드를 추가로 더 설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형이 되고요. 단위형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정이 안 되면 단위형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 펀드는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액티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액티브형과 우리는 패시브형을 배웠거든요. 패시브형과 액티브형의 차이점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액티브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몇 번이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시브형 펀드에 비해서 성과 투명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을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패시브형은요,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적이 사실 거의 오픈돼 있죠. 패시브형,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운영하고요. 인덱스 펀드에 운영하고요. 지수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코스피 지수와 거의 흡사합니다. 코스피 지수와 거의 흡사한데 액티브형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사고 팔고 펀드 매니저의 권한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사고 팔이 잦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성과의 투명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2번 펀드별로 성과의 차이가 작다. 아니죠. 펀드별로 성과의 차이가 크겠죠. 왜냐?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자주 그리고 시기도 자주 종목도 자주 하는 펀드가 이제 액티브형이 되기 때문에 펀드별로 펀드 매니저의 기량에 따라서 성과 차이는 크게 나타납니다. 3번입니다. 운영 방식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주식의 매매 회전율이 높다. 당연하죠.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랑 사고 파는 횟수를 말하거든요. 회전율이 높습니다. 4번. 비교 대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비교 대상, 벤치마크로 친다면 뭐 코스피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5번 일반적으로 패시브형 펀드에 비해서 성과 직속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확률이 더 많기는 합니다. 왜냐? 성과의 지속성이란 꾸준하게 그 수익률이 좀 낮지만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는 그 직속성을 말하는데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주식 시장이 어쨌든 우상향은 하거든요. 뭐 등락은 있겠죠. 등락은 있겠지만 우상향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익률이 나는 패시브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우리 액티브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추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 등락은 좀 있지만 뭔가 이런 패시브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과의 직속성은 하락기도 자주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번이고요. 다음 중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의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거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말에서 보다시피 체계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없앨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 위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존재하는 그런 위험이 되겠습니다. 분산 투자로서 없앨 수 있는 게 체계적 위험이라면 분산 투자를 해도 없앨 수 없는 게 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4번 금융위험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금융위험. 나머지 1번 자본시장 변동위험, 2번 유동성위험, 3번 경제위험, 5번 인구통계학적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금융위험을 포함해서 뭐 물리적 하자 위험이라든지 관리 위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상장 지수 집합 투자 기구에 대한 즉 ET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되어야 됩니다. ETF는 펀드인데 상장되어 있는 펀드다라고 해서 제가 사례도 네이버를 통해서 대면 수업 때 다 보여드렸죠. 2번 국내 주식형 상품만 있고 해외형이나 채권형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때 네이버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해외형 미국 팡 미국 팡 주식형 ETF도 보여드렸고요. 채권형 그래서 국공채 회사채 채권형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ETF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에 각종 산업군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번 개방형, 추가형, 상장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당연하죠. 개방형. 언제든지 사고 팔고 도모집할 수 있고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집합투자기구고요. 4번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은 10종목은 이상이어야 됩니다. 5번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매매된다는 점에서 인덱스 펀드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ETF의 특징,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2013년 이후 가입한 연금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인가요? 답 바로 나오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금 신탁, 연금 저축보험, 연금 펀드 다 동일하게요.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입니다. 연금 신탁, 연금 저축보험, 연금 펀드가 한도는 1,800만 원이라는 거. 그다음 2번 가입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으로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3번 최소 납입기간은 5년이고요. 수령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5년 납입하고 10년 수령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5번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요. 나머지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그럼 이하 금액은 어떤 세금을 부과하냐면 연금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상이면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은 다음 중 위험자산의 효율적 프론티어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제목은 신탁상품이 아니다, 맞죠?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수업 시간에.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0초 시간 드릴게요.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효율적 프론티어에서 기대 수익이 동일한 경우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위험이 큰 투자안을 지배한다 해서 기대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겠죠. 효용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용이 큰 투자안이 효용이 작은 투자안을 지배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지배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2번 위험이 동일한 경우 기대 수익이 큰 투자안이 기대 수익이 작은 투자안을 지배한다. 당연하죠. 3번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5번 효율적 프론티어의 아래에 위치한 포트폴리오들은 효율적 프론티어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렇죠? 4번 효율적 프론티어란 다양한 투자 기회들 중에서 가장 우측 상단에 위치한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다.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무수한 투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험에서
같은 위험에서는 당연히 높은 수익을 선택하고 같은 수익에서는 당연히 낮은 위험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해서 효율적 프론티어란 좌측과 상단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좌측과 상단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한 선, 효율적 프론티어 아래에 위치한, 즉 이 선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이런 점들은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점들은 지배된다 라는 5번은 맞는 말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 배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0초 시간 드릴게요. 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무위험 수익률을 절편으로 하고, 그렇죠. 자본 배분선은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해서 무위험 수익률이 만약에 3%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런 자본 배분선이 나오게 됩니다. 무위험 수익률을 절편으로 하고요. 위험 보상 비율을 기울기로 해서 위험 보상 비율이 기울기가 되겠죠. 이 가로축이 위험, 세로축이 수익, 기대 수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 자본 배분선상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이 커진다. 그렇죠. 우측으로 갈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은 커집니다. 3번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자본 배분선의 기울기는 달라진다. 제가 CAL 선이 이 1번이 있고 또 만약에 2번이 있고 3번이 있으면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해서 이 1번을 아니라 2번을 선택하고 2번이 아니라 3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2번, 3번은 무시가 되고 1번 선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자본 배분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틀린 답이다. 4번 자본 배분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더 좋은 투자 대상이다. 그렇죠. 제가 1번이 선택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같은 위험 대비해서 올라가다 보면 3번의 수익, 2번의 수익, 1번의 수익 중에서 올바른 투자자라면 당연히 1번의 수익을 선택할 것입니다. 같은 위험인데 수익률이 더 좋은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선택되지 2번, 3번은 투자는 선택되지 못합니다. 5번 자본 배분선 중 시장 포트폴리오를 위험 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본시장선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배웠죠. 시장 포트폴리오, 우리 시장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자산으로 하는 것을 자본시장선이다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13번입니다. 그런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에 대한 설명 수업 시간에 배웠죠. 3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선은 완전히 분산 투자된 효율적 포트폴리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맞고요. 2번 자본시장선의 기울기는 위험 한 단위에 대한 위험 보상의 척도, 위험 보상 비율, 즉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말했고요. 위험의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3번 증권시장선은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총 위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죠.
증권시장성 같은 경우에는 총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총위험은요. 총위험은 CML, 자본시장선일 때 총위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증권시장선은 총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4번 증권시장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 증권은 현재 공평가된 상태입니다. 5번 시장 포트폴리오를 편입한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이 동일하다.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를 편입한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이 동일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다음 중 위험자산의 효율적 프론티어와 최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프론티어 배웠죠? 효율적 프론티어와 최적 포트폴리오는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초 드릴게요. 네,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효율적 프론티어는 어떻게 생겼죠? 효율적 프론티어 다시 복습해보면 효율적 프론티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효용이 높은 좌측 상단점들을 연결시킨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데 효율적 프론티어와 우리가 무엇을 한번 교차해 봤었죠? 무차별 곡선 기억나시나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U1, U2, U3 라는 곡선이 있었는데 이 곡선 U1, U2, U3의 선들을 이렇게 그어서 U1, U2, U3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1번 가장 좌측 상단에 위치한 포트폴리오들을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죠. 2번 효율적 프론티어 상의 포트폴리오들은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입니다. 4번 효율적 프론티어 상의 포트폴리오들 중에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다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상의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가장 위험이 작은 포트폴리오를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5번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가장 효용이 높은 곡선을 우리는 그 최적 포트폴리오다라고 배웠습니다. 3번, 그럼 틀린 답은 3번인데요. 투자자들은 효율적 프론티어 상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모든 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안에서 수익률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가장 큰 효용을 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험을 9만큼이나 안고 수익률이 2, 위험을 9만큼이나 안고 수익률이 4, 인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수익률이 9만큼인데 수익률이 4인 것을 선택하겠지만 수익률이 6인데 위험이 19 정도 된다. 만약 이런 게 있다라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 안 하는 고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만족도, 효용은 만족이죠. 본인만의 만족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효용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게 맞는 거지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을 주는 것을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대면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했던 준비 내용이었는데 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